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싱이 된 지 2년 차인 여성이에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강가에 앉아서 기다려라. 원수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올 것이다. 굳이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뜻의 이 속담이 현재 제 상황과 너무도 닮아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저도 한때 이곳에서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편부스라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별을 하셨다거나 이혼을 하셨다면 적어도 사람들한테 동정심은 살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 친구 아빠와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이었죠.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게 된 저는 슬픔을 감당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어요. 쟤네 엄마가 딸 친구 아빠랑 바람나서 도망친 여자잖아. 그 이미 그 딸이라고 쟤도 어린 게 얼굴에 새끼가 줄줄 흐르는 것 봐. 세상에, 쟤네 아빠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전학부터 시켜야지. 어떻게 뻔뻔하게 학교를 보내. 제 얼굴 볼 때마다 제 엄마한테 아빠 뺏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동네 아주머니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뒤통수에 대고 이런 말들을 떠들곤 했어요. 저 역시 엄마를 뺏긴 건 마찬가지였는데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을 뺏긴 친구 엄마가 거짓말로 동네방네에 소문을 낸 탓이었죠. 지영이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지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얻어맞고 사니까 온 동네 남자들한테 추파 던지던 년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기어이 순진한 내 남편을 꿰어서 도망까지 쳤잖아요. 우린 하루아침에 가장도 잃고 손가락 빨개 생겼는데 지영이네는 멀쩡하게 사는 거 봐요. 그러니 누가 피해자겠어요? 남의 집 불행을 막장 드라마 대용으로 삼던 동네 아줌마들은 이런 자극적인 사건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한 달이 건너 갈 때마다 살이 붙고 없는 에피소드까지 추가돼서 저희 엄마는 물론 아빠와 저까지 파렴치한으로 변해버렸죠. 결국 엄마가 집을 나가고 반년도 안 돼서 저희 집은 이사를 해야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을 불과 2달 남긴 때였죠.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보고 더러운 애래. 나랑은 짝도 안 하겠대. 아빠, 우리 이사 가자. 응?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를 떠나자고 보채는 딸을 보니 아빠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아빠와 함께 남들 자는 밤 몰래 이사를 감행했던 그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어느 순간부터 결혼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에 대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강박감에 온전한 연애 생활도 시작하기 힘들었죠. 여중 여고를 나와 대학에 들어가서야 남학생들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지만 저는 좀처럼 남자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에게 남녀 사이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관계였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나도 어쩌면 내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바꿔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와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어요. 우리는 같은 시기에 캠퍼스 생활을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재학 중이던 때 직장인이던 남편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후배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술값을 내주고 일찍 자리를 뜨는 선배들과 달리 남편은 후배들과 함께 3차까지 함께 했어요. 술자리가 파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저와 같은 동네에 산다며 대리기사를 부를 테니 같이 타고 가자고 했죠. 함께 남편 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가는 동안
남편은 자신이 동아리 생활을 했던 당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죠. 솔직히 처음엔 제게 거리감 없이 다가온 친절한 남편이 부담이 됐어요. 동아리 모임 이후에도 자주 문자를 보내고 가끔은 전화도 해주었거든요. 통화 중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는 약을 사들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어요. 선배가 이러는 거 저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한테 잘해주셔도 얻을 건 없을 거예요. 전 남자를 사귈 생각이 없거든요. 누가 뭐래? 나 너랑 사귈 생각 없어. 그러니까 미리 선 긋지 마.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 인턴 모집 공고야. 직원 추천도 가능하대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널 추천해주려고. 너도 취업 준비해야 하잖아. 인턴 생활 해보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계약 기간 잘 버티면 정규직 전환도 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도전해봐. 남녀 사이와 선후배 사이 중간쯤에서 제게 호의를 베풀던 남편은 제게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인턴 모집에 저를 추천해 주었고, 덕분에 4학년 2학기 가을부터 저는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남편은 아직 직장 생활이 서툰 제게 자료 복사부터 품위서 작성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낯선 회사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점점 더 남편한테 의존하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남편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다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땐 회사 내에서 남편과 저는 공공연한 연인 사이로 둔갑되었어요. 정작 우리는 사귀기로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제 첫 사수였던 김 대리님은 종종 제게 형수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제가 왜 대리님 형수예요? 그 호칭 불편합니다. 유지영씨 왜 이래?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영씨가 기획실 이주임님이랑 사귀는 거 나만 아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올 때 이주임님 추천서로 왔던 거잖아. 이미 그때부터 사무실 내에서 말들 다 돌았어. 그러니까 나한테까지 시침이 뗄 필요 없어.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에 관대한데 뭐하러 숨겨. 알고 보니 그동안 저희 부서 사람들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이유가 제 남편 입김 때문이었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 소문이 정말 불편했어요. 나한테는 나랑 사귈 생각도 없다고 안심시켜놓곤 뒤에선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러나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는 듯 오히려 제 말에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귄대? 거참, 사람들 웃기네. 그래서 넌 뭐라 그랬어? 그냥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고 했죠. 근데 선배님 정말 몰랐어요? 네가 그렇게 기겁을 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소문을 내. 그러다 좋은 관계 깨지기만 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내내 찜찜했어요.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사수였던 김 대리가 자기가 맡기로 한 일을 저한테 떠넘겼는데 그게 잘못되자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긴 거였죠. 툭하면 제 기획서를 가로채고 자기 업무까지 저한테 떠넘기던 인간인지라 저도 참지 않고 팀장님께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김 대리는 이 일로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를 갈구기 시작했어요. 김 대리랑 친분 있는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선배 무시하는 후배 직원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회사에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탓에 소화불량의 두통, 불면증까지 생겨서 약을 달고 살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어요. 저랑 부서가 달라서 정확한 내막을 몰랐던 남편은 제게 무슨 일 있냐고 자주 물었지만 남편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알아봤자 일만 커질 뿐이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저희 부서 일을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너 언제까지 당하고 살려고 그랬니? 참으면 그 자식이 알아서 개가천선이라도 할 줄 알았어. 참는 사람만 골병 들고 바보 되는 거야. 김대리 그놈
아주 악질적인 놈이야. 그 자식 때문에 회사 그만둔 신입이 도대체 몇 명인 줄 알아? 걔들은 몰라도 너는 비빌 구석이 있잖아. 날 이용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왜? 나랑 연관되면 소문돌까봐 겁나서 싫어? 너한테 사귀자는 말 안 할게. 너 도와줬다고 생색도 안 낼게. 그러니까 이번 일은 내 말대로 처리하자. 응? 결국 저는 남편 손을 잡기로 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인 제가 상처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을 따라 김 대리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저한테 했던 직장 괴롭힘 증거로 음성 녹취와 동영상 및 제 병원 진단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서 부장님께 자료를 넘기고 회사 내에서 이번 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부장님을 만나는 자리에는 남편도 함께 동석했고요. 결국 김 대리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이 났고 함께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부서 이동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어요. 남편 덕분에 상황이 잘 해결됐지만 남편은 그 일을 빌미로 제게 부담을 주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과 마찬가지로 편하게 저를 대해주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 빗장을 걸어 잠궜던 제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사귀게 되었어요. 이제 공공연한 연인관계가 되자 저는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같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출근도 함께 하고 딱히 외부 업무가 없을 때는 퇴근도 함께 했어요. 점심도 늘 함께 먹었고요. 자는 시간 빼고는 늘 붙어있게 되자 사귄 지 1년이 지난 즈음에는 마치 부부 사이처럼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이 청혼을 하더군요. 저랑 처음 만난 순간부터 따지면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터라 남편은 결혼 정년기였던 탓에 시댁에서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연애의 끝이 결혼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걱정이 깊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될까봐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과 달리 용기가 없었던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결혼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아빠가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결혼 진행은 멈춰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은 내년쯤으로 미루시재. 너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건 무리라고. 아쉽지만 어쩌겠어. 난 차라리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지만 아버님도 안 계신 집에 너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쓰여서 말이야. 남편의 말에 솔직히 저는 흠칫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마치 아빠가 결혼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시간을 주려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잠시 미뤄졌던 결혼은 이듬해 봄에 치르게 됐어요. 이제는 식장에 함께 들어갈 아빠도 안 계시고 결혼 준비를 도와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다행히 저랑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절친 민정이 어머님이 혼수며 예단 준비를 도와주셔서 그나마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해나갈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주 주말에 민정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민정아, 이거 어머님께 전해드릴래? 어머님께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직접 찾아뵐 시간이 안 나서 말이야. 내 혼수 준비하는데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하나 샀어. 저는 미리 백화점에서 사다 놓았던 백을 친구 손에 들려주었어요. 비록 국내 브랜드이긴 하지만 인지도도 높고 가격도 어느 정도 되는 제품이었죠. 기집애야,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주냐? 친구 엄마면 네 엄마나 마찬가지지. 우리 엄마는 땡 잡았네. 이런 비싼 백도 챙기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 혼수 준비할 때 내가 따라다닐걸. 민정이는 제가 선물한 어머님 백을 들고 거울에 비춰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보았죠. 너한테도 선물해줄게. 뭐 갖고 싶어? 백? 구두? 그랬더니 대뜸 가방에서 서류 꾸러미를 꺼내 내밀더라고요. 친구야, 그럼 백 대신 보험이나 몇 개 들어주라. 나 이번 달 실적이 완전 제로야. 보험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러다 곧 잘리겠다니까? 너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언제 너한테 보험 들어달라고 부탁하디? 근데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부탁 좀 한다. 혹시 몰라서 내가 몇 개 뽑아봤는데 한번 볼래?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뇌혈관질환 보험이랑 상해는 필수야. 네가 여유가 되면 사망보험도 들면 좋긴 한데 어때? 여유 좀 되니? 그날 민정이가 제게 내민 보험은 총 8가지였어요. 그중 필수라고 하는 4가지 보험과 사망보험까지 총 5개를 들어주게 되었죠. 딱히 필요해서 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민정이한테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빠 장례식 때도 그렇고 제 결혼식 때도 많이 도와주었으니까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호되게 당한 탓에 이사를 가고서도 친구 사귀기 힘들었던 저한테 민정이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민정이 어머님은 소풍 때 제 도시락까지 싸주실 정도로 제게 잘해주셨고요. 그런 고마움 때문에라도 이 정도 보험 들어주는 건 큰 문제는 아니다 생각했죠. 돈보다는 우정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저 혼자만 그랬던 모양이에요. 결혼식 후에야 알게 됐는데 민정이가 제 남편을 따로 만나서 남편과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도 보험 상품을 강매했더라고요. 남편은 민정이가 제 유일한 절친이라는 이유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도 민정이는 저한테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3년이 지난 뒤에 남편이 주식으로 엄청 손해를 본 즈음이었어요. 남편은 입사 초부터 주식을 해왔는데 그간 성과가 좋아서 돈을 꽤 불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서 더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여유 자금은 물론 은행 대출과 카드 장기론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상한가를 치던 주식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아버렸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되면서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죠. 있던 돈만 까먹었으면 다행인데 대출받은 돈과 카드비까지 덤으로 남아서 결국 저희는 시댁에서 해주신 신혼집 전세금을 빼야 했어요. 그리곤 새를 놓고 있던 제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넌 무슨 애가 일처리를 그렇게 하니? 아니, 겉보다 너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대로 알아보시고 전화하신 거 맞아요? 그래, 다 알아봤다. 우리가 해준 전셋집 뺐다며? 네가 주식으로 돈 날려서 한 푼도 못 건지고 빚더미에 앉았다면서. 어쩜 너처럼 천박한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몰라. 하긴 평소 너 하는 걸 보면 니네 집 가정교육 수준을 알겠다. 내가 내 아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새밥 지어 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안 해놓고 사는 꼴을 봐. 수준도 떨어지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물건 보는 눈도 없고 너 같은 걸 어디다 써먹니? 그래놓곤 하다 주식으로 집까지 날려? 아이고, 니네 아버지도 참 염치 없다. 이런 날 두고 먼저 눈을 감다니?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어머님 아들이랑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살아요. 거기다 집안일도 제가 다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툭하면 야근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석으로 새밥 지어 먹고 살아요? 그리고 누가 그래요? 제가 주식으로 돈 날렸다고요. 저 주식 같은 건 할 줄도 몰라요. 주식은 제가 한 게 아니라 귀한 어머님 아들이 한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나와서는 제 손에서 전화기를 뺏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남편은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흐트러지게 북북 긁고는 제게 따지듯 말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걸 다 이러면 어떡해. 내가 상황 봐서 말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도 돈 때문에 골 터지게 생겼는데. 혹시 자기가 어머님한테 내가 주식으로 돈 날렸다고 했어? 말해봐. 그런 거냐고.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미쳤다고 주식 얘기를 집에다 해? 남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저희 시댁에 주식 얘기를 한 건 다름 아닌 민정이었거든요. 저 몰래 제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보험을 팔던 민정이는 몇 년 전 저희 어머니와 인연을 맺은 후 제 시댁의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고 있었더라고요. 어머님을 통해 계모임 회원들한테도 보험을 팔고 어머님 친구분들과 친인척들한테까지 꽤나 많이 보험을 팔았더라고요. 그러다 주식으로 돈 날려서 이사를 했다는 말까지 전한 거였죠. 지영아, 미안. 난 너희 시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고 꺼낸 얘기였는데 그게 이렇게 와전될 줄은 몰랐어. 난 분명히 네 신랑이 벌인 일이라고 했는데 왜 어머님은 그 반대로 하셨을까? 나 정말 억울해. 민정아, 그 일은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그 일랑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있잖아. 내가 너한텐 실망한 건 다른 일이야. 너 그동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남편한테 보험 판 거? 그동안 남편이 따로 관리하는 통장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느라 몰랐는데 금액이 엄청나던데? 도대체 보험을 몇 개나 판 거야? 게다가 우리 시댁에 찾아가서도 보험 팔았다며. 시누이가 전화했더라.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보험이 엄청 들어있다고. 게다가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까지 키워 팔았다고 난리였어. 너 어쩌자고 그런 거니? 암튼 최대한 빨리 불필요한 보험 좀 정리해줘. 그러자 민정이가 빽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웃긴다? 그럼 내가 필요도 없는 보험을 강매했다는 거야? 내가 보험 매판한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필요 없는 보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보험에 대해 알면 뭘 안다고? 설계사인 내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암튼 난 그 보험 정리 못해. 그러니까 정리하려거든. 네가 네 시어머니 찾아가서 해결해. 부모도 없는 기집애를 나랑 우리 엄마가 보살펴줬더니 그깟 보험 몇 개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알아?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 이제 너랑 친구도 뭣도 아니니까. 먹긴 놈이 성낸다고 민정이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 보험 정리를 하려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간 김에 주식 문제는 남편이 저지른 짓이란 것도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들 몰골 좀 봐. 너 주식으로 돈 날렸다고? 네 처가 밥도 안 해주디? 얘 아가, 너 큰일 갖고 마음까지 상한 애를 밉다고 밥도 안 챙겨준 거냐?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애 꼴이 이렇게 돼? 솔직히 남편 몰골이 말이 아닌 건 다 술 때문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홧김에 술 마시고 외박을 밥 먹듯이 했거든요. 어머님, 아무렴 제가 남편 밥도 안 챙기겠어요. 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먹고 다니니 이런 거예요. 저도 정말 속상해요. 네가 얼마나 구박을 했으면 애가 이러겠니? 집 날리고 네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고 유세 깨나 부린 모양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니네 엄마 네 친구 아빠랑 눈 맞아서 집 나갔다며. 그런 콩가루 쥐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어디서 꿀값은? 다른 엄마 팔자 담는다고? 너도 안 그러라는 법 있겠니? 왜? 내가 어떻게 알았나 궁금해? 네 친구 민정이가 얘기해주더라.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너 같은 건 들이지 않는 건데. 아휴,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뭔 꼴인지. 창피한 줄 알면 알아서 기어. 눈 부라리고 대들지 말고. 그래놓곤 어디서 지 남편 탓을 해.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뭐가 티나도 나는 법이라니까. 하긴 그딴 애미애비는 없는 게 나은지도 모르지.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치부를 들킨 것도 그렇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한몫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빠까지 싸잡혀서 욕을 먹는 건 억울했어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어요. 그러는 어머님도 부모 없잖아요. 어머님도 저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너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니? 잘 보이니까 꼬박꼬박 대꾸해 드리는 거죠.
제가 그간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살아왔지만 그런데도 어머님은 절 막대했잖아요. 어차피 사람 대접 못 받을 거라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요 어머님, 아무 데서나 어머니 기분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천박한 티나요. 저보곤 그렇게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왜 그 모양이세요? 수준 떨어지기 싫이. 이게 미쳤나? 내가 수준이 떨어져?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못했으니까 말 끊지 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나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뭐? 이혼? 니깎게 뭔데 이혼을 하라 말아야? 어머님은 버럭 성질을 내고는 저를 떠밀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온 세상이 일렁이는 것처럼 흔들리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안 그래도 요 근래 어지럼증에 코피도 자주 나고 체중까지 빠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저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병실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정이었어요. 민정이랑 남편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오빠, 그럼 골수이식 안 하면 지영이 죽는 거야? 급성 백혈병인데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수술밖엔 방법이 없다더라. 근데 와이프 앞으로 보험 좀 있나? 있지. 내가 완전 빵빵하게 드러났지. 병원비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죽으면 사망보험금도 억대로 나오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지영이 사망보험금으로 오빠랑 새 인생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아, 지영이 아빠 집은 팔아서 우리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자. 아, 인생은 살고 볼 일이야. 근데 지영이 엄마 살아있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그 사람이 골수 이식해주면 어떡하냐? 오빠, 집 나간 지 20년 된 여자가 아직까지 딸한테 연락이 없을 땐 인연 끊었다는 증거야. 걱정 말라고. 그동안 이 년놈들이 저모르게 뒤에서 붙어먹었더라고요. 내가 수술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데도 남편과 친구녀는 내 보험금으로 지들 새 인생 살 생각뿐이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도저히 순순히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력이 남아있을 때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병인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사람 찾아주는 흥신소를 소개받았어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엄마였지만 그래서 더더욱 엄마 골수라도 받아내야겠다 생각했거든요. 제 체력이 점점 더 떨어져서 혹시나 늦어질까 싶어 업체에 웃돈을 주고 급행으로 의뢰했더니 열흘 만에 엄마를 찾아냈더라고요. 엄마와 연락이 된 그날 밤 엄마는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차림을 보니 돈이 꽤 있는 집에서 사는지 부티가 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아빠랑 나는 시궁창에서 허우적대고 살았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당당하게 골수 이식을 해달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골수 이식 꼭 해줘. 나 꼭 살아야겠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엄마 찾은 거야. 싸늘한 제 말에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울 거 없어. 뭐 잘했다고 엄마가 울어? 나 이렇게 된 거 따지고 보면 다 엄마 탓인데 엄마 팔자 안 닮으려고 내가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하며 살았는지 알아? 근데 이게 뭐야. 더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됐잖아. 믿었던 남편놈이랑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년이 내연관계래. 나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지들 신혼생활 시작하겠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 정말 억울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이대로 못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 살려내. 나 좀 살려달라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는 악을 쓰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폭풍처럼 20년 만에 모녀상봉이 지나자 엄마는 자신이 왜 집을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과 달리 엄마는 제 친구 아빠한테 겁탈을 당한 거였어요. 그래놓곤 오히려 엄마를 꽃뱀을 몰아 아빠 몰래 불러내 몹쓸 짓을 벌여댄 거였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간 자기와 잠자리를 했던 사진들을 아빠 회사랑 제가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했고, 엄마는 우리 모녀를 위해 도망을 쳤던 거였어요. 그리곤 외가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숨어 사셨던 거죠. 그러다 10년 전쯤 재혼을 하셔서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제 결혼식도 먼발치에서 보고 가셨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망치지 말 걸 그랬어. 그랬으면 너도 네 아빠도 그런 수모는 안 겪었을 텐데. 엄마가 미안해. 이게 다 내 탓이야, 지영아. 앞으로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널 살릴 테니까. 엄마 골수도 줄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해 줄게. 엄마 돈 많아. 내 딸 이렇게 안 보내. 20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모처럼 따뜻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제 남편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민정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간통죄는 사라졌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물을 길은 있더라고요. 수임료가 비싼 로펌 변호사라서 그런지 일 처리도 아주 꼼꼼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이혼은 안 된다고 울부짖더라고요. 말로는 제가 불쌍해서 혼자 놔둘 수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 보험금 때문이었을 거예요. 혼자 둘 수 없다는 놈이 나 몰래 민정이랑 붙어먹었니? 나 입원해 있는 동안 내 집에서 동거까지 하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더라. 하긴 그건 네가 제일 잘 알겠네. 너도 한때는 꽤 괜찮은 남자였잖아. 돈맛이 들어서 인간 말종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나 엄마 찾았어. 우리 엄마가 돈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비싼 변호사도 구해줬고 내 복수도 대신해 주신대. 너랑 민정이 그년한테. 간통죄는 사라졌어도 니네 둘 회사에서 매장시킬 방법은 무궁무진하더라. 변호사 상담 받아가며 천천히 피 말려줄게. 앞으로 넌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회사에 취직하기 힘들 거야. 네가 자식을 낳아도 그 애가 손가락질 안 받고 학교 다니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민정이랑 상의해서 피임 잘하고 살아. 안 그랬다간 니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 아, 그리고 나 곧 수술해. 다행히 엄마 골수가 나한테 잘 맞을 거라네. 생각 같아선 너랑 민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싶은데 한때나마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진심이 있어서 이렇게 끝내는 줄 알아. 내 얘기 끝났으니까 꺼져, 이 개새끼야. 남편은 울고 짜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병원 측 보안요원 손에 끌려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해 겨울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맨몸으로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다 위자료와 간통에 따른 피해 보상금까지 토해내게 되었죠. 남편한테는 돈이 없어서 그 돈은 시댁에서 마련해줬다고 하더군요. 민정이 역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해 저한테 위자료를 물게 됐어요. 거기다 영업소에 간통 사실이 알려져서 같이 일하던 보험 설계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보험 일을 관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완치 상태가 되어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와 재혼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기셔서 난생 처음 잔디가 깔린 저택에서 살고 있죠. 엄마는 지난 20년간 못해준 엄마 노릇을 하시겠다며 제 식단 관리부터 운동 스케줄까지 다 관리하고 계세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와 오래오래 이 봄날을 보내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이 만개한 꽃이 만발한 봄날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